강화도 조약 때 태어나신 겁니다.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도 4번 당선을 했습니다. 투표소 시계를 조작을 해요. 정부가 당황한 거, 야 이렇게 득표율이 높을 수가 있나라고 해서 득표율을 조금 낮춰서요. 이승만 후보 88.7%, 이기붕 후보 79%. 이때 이제 시시가 참 많이 만들어집니다. 대학생들이 시위에 나서는데 깡패들이 쇠갈고리, 쇠사슬, 쇠망치 이런 걸로 무장을 하고 아주 무차별적으로 습격을 해서, 저도 그렇지만요, 이 매달 25일이 월급날인 것이 많아요. 우리의 민주주의는요, 하나의 사건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4.19 혁명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요새 이렇게 한국 현대사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몇 년 전부터 하려고 대본을 준비를 해놨어요. 눈 감았다 뜨니까는 4.19가 지나가고 감았다 뜨고 4.19가 지나가고 이러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타이밍이 잘 맞는 것 같아서 겸사겸사 해서 뭐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제가 무슨 핑계를 대건 솔직히 이 4.19 혁명이라는 건 헌법 전문에도 실려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기념을 계승하고 등등등등등 3.1운동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크나큰 의미를 지닌 게 바로 이 4.19 혁명입니다. 이게 4.19 혁명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960년 치러진 대통령, 부통령, 이 당시에는 부통령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권위시에 이제 그 임기를 이어받는 이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정권, 그 당시에 정부 여당이었던 자유당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려고 각종 부정선거랑 개표 조작을 일삼자 부정선거 무효, 그리고 재선거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시위에 대규모의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반독재 투쟁, 민주주의 투쟁, 이제 하나의 혁명을 우리가 4.19 혁명이라고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였나요? 국민학교 때였나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 수유리에 있는 4.19 민주묘지에 간 기억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합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19 혁명의 의미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컨셉으로 4.19 혁명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바로 숫자와 퀴즈로 보는 4.19. 지금부터 내는 퀴즈를 두 학생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4.19 혁명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는 우리나라 나이로 몇 살이었을까요? 86살이었습니다. 86세입니다. 두 번째 퀴즈. 4.19 혁명 시기에 시위가 가장 먼저 일어났던 도시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대구입니다. 대구. 세 번째. 4.19 혁명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죠. 1960년.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는 며칠에 치러졌을까요? 3월 15일입니다. 이 4.19 혁명에는 별명도 있거든요. 네모의 화요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네모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피의 화요일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4.19 혁명이 4.19 혁명이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쓰였다가 그 이름을 되찾게 되는 해는 몇 년일까요? 정답은 1995년입니다. 두강생 여러분들은 몇 개나 맞히셨나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요. 맞히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따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퀴즈를 바탕으로 4.19 혁명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준비한 방송 분량이 한 3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집중해서 들으신다기보다는 그냥 라디오 듣는다, ASMR 듣는다 생각하시고 그냥 틀어놓고 다른 짓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번에는 그냥 물 흐르듯이 쭉쭉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가 왜 중요하냐? 이승만 대통령이요, 187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강화도 조약 때 태어나신 겁니다. 꽤 오래전에 태어나셨죠. 1960년 당시에는 86살이셨어요. 그러니까는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참 나이 많다고 하던 미국 대통령들과 비교를 해도 나이가 많으신 편이에요. 특히나 1960년 당시의 평균 수명이 52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당시엔 엄청난 고령이었죠. 1948년부터 12년 가까이 대통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신생 독립국들의 한계죠. 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연임 제한을 그냥 셀프로 없애버리면서 다시 한번 출마를 합니다. 물론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도 4선을 했어요. 4번 당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대한민국은요, 실업률도 높고 경제도 안 좋아서 정권 교체 열망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 1월 말에 하필이면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 선생이 선거운동 기간에 이 병에 걸리셔서 이렇게 요양 가셨다가 거기서 사망을 하세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단독 후보가 돼요. 대통령 단독 후보가. 물론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승만 대통령이 워낙 고령이라서 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인 장면은 그 당시 굉장히 건재했고요. 자유당 정권, 그 당시 여당의 2인자, 여당의 부통령 후보인 이기붕에 대한 여론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부 여당이었던 자유당이 이기붕 당선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프로젝트가 진실하지 못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온갖 부정선거 방법을 선거 앞뒤로 계속했던 거예요. 공무원들이 선거운동 조직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거를 경찰에 지시를 해서 감독합니다. 잘하고 있나, 이 시민들이 잘 따르고 있나, 이랬던 거죠. 두 번째 문제였죠. 4.19 혁명 기간에 가장 먼저 일어난 시위는 바로 228 대구 학생의거입니다. 당시 장면 민주당 부통령 후보의 유세일이, 그러니까 대구에서 유세를 도는 날이 일요일이었다고요. 그런데 정부에서요, 학생들이 유세장에 못 가게 하려고 학교에서 뭐 영화 관람, 뭐 추가 시험 이런 명분을 가지고, 핑계를 가지고 일요일인데도 학생들을 강제로 등교하도록 해요. 여기에 이제 반발한 경북고 학생들이 학원을, 그러니까 그 당시 학교를 정치 도구화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가도 시위를 벌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호응한 대구 지역 학생들이 2월 27일에 시위를 벌입니다. 이게 총 8개 학교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2월 28일 대구에서 고등학생들이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 독재 정치, 부정부패를 물리치자라는 구호를 앞세우면서 대구 도심에서 시위를 벌입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4.19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구에서는요, 4.19 혁명도 당연히 높이 평가를 하지만 대구에서 일어난, 그리고 혁명의 발단이 된 228 대구 학생의거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구의 번화가죠. 대표적인 번화가인 동성로 근처에는요, 이 228 민주운동 기념회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2월 28일이 이 228 학생의거 때문에 국가 기념일로 격상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알아야 될 날짜는 3월 15일이에요. 대통령과 이제 부통령 선거일이죠. 이날 정말 부정선거가 아주 대대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빌리자면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선거가 일어납니다. 이미 투표함에요, 한 30-40%의 투표지를 미리 넣어놔요. 당연히 거기에는 뭐가 써있어요? 이승만, 이기붕의 표기가 된 그런 투표지를 넣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물건 돌리면서, 뇌물 돌리면서 자유당에 투표해주세요 독려하는 걸 아주 공공연하게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대리로 투표를 하게 하거나, 야, 이 투표하는 거 어렵지?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해서 3인조, 5인조로 묶어서 투표를 하게 합니다. 당연히 같이 갈 때는 조장한테 미리 투표지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조장은 자유당 당원이나 자유당 지지자들이 보통 그런 걸 했죠. 심지어 막 정치 깡패들 동원해서 공포 분위기 형성하고 야당 참관인들 이렇게 선거 날에 막 폭행도 하고요. 충격적인 건, 이게 저는 충격적인 게, 투표소 시계를 조작을 해요. 예를 들면 6시에 끝나는 건데 5시인데 그냥 6시인 척 투표소 시계를 바꿔놓고서는 선거가 다 끝나지도 않는데, 선거 기간이 투표 끝났습니다 그리고 선거장 밖으로 사람들 막 쫓아내버립니다. 지금 2025년의 관점으로 봤을 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진짜 70년 전에는 이 상황이 이랬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부정선거 때문에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요, 선거가 끝나기도 전인 오후 4시 반에 그냥 3.15 선거는 불법 무효다라고 발표까지 해버립니다. 선거 결과는 뻔하죠.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과 이기붕 부통령 후보의 압승이었습니다. 조작을 워낙 많이 해서요, 득표율이 이게 90%를 넘겼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가 당황한 거예요. 야, 이렇게 득표율이 높을 수가 있나라고 해서 득표율을 조금 낮춰서요, 일부러 임의로 숫자를 맞춰서 이승만 후보 88.7%, 이기붕 후보 79% 득표를 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3월 15일 경상남도 마산에서는요, 아침부터 한 투표소에서 야당 참관인이랑 여당 당원 사이에서 막 실랑이가 벌어져요. 그러다가 투표함이 탁 하고 엎어진 거예요. 야당 참관인이 그걸 엎었대요. 그런데 아침인데 투표함에 이미 기표되어 있는 용지가 막 우르르 쏟아집니다.
여기에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이 확 꼭지가 돈 거죠. 오전 10시 30분에 선거 포기를 선언합니다. 그 마산 당사에서. 이 소식이 마산 전역에 알려지면서 오후부터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 저녁에는 한 3천여 명까지 모였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경찰이 강경 진압을 하다가 발포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총을 쏜 거죠. 시민들한테 경찰이. 그래서 9명이 사망을 하고 80여 명이 다치는 부상을 당하는 참극이 벌어집니다. 참고로 이제 마산과 통합된 그 통합 창원시 있죠. 이 창원시에서도요. 4.19 혁명 당연히 기념하죠. 그런데 4.19 혁명의 발단이 된 3.15 의거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실제로 최초의 총격이 있었던 그 무학초등학교 앞 삼거리는요. 3.15 의거탑 3.15 회관이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마산 회원구죠. 마산 회원구 구암동에는 학생 희생자들을 기리려고 국립묘지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도 4.19 묘지가 아니고요. 3.15 민주묘지입니다. 그리고 마산시까지 통하는 대로이거든요. 여기도 3.15 대로라고 명명해서 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민주화 혁명은요. 젊은 학생들의 죽음이 큰 도화선이 됩니다. 1987년 6월에는 박종철 학생의 죽음이 있었다면 1960년 3월에는 김주열 학생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 김주열 학생이 1960년 당시에 뭐 17살이라는 설도 있고 18살이라는 설도 있어요. 뭐 재수를 해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주열 학생은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예비 고1이었다라는 점이에요. 그 전라북도 남원에서 중학교까지 다 졸업을 하고 당시에 이제 마산 상고 입학 시험 결과를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확인하러 갔다가 형과 함께 시위에 나선 거죠. 그러니까 3.15 마산 의거에 참여한 거죠. 그런데 딱 3월 15일 이후에 행방불명이 돼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정말 어디로 가는지 시체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김주열 학생의 어머니도 이 남원에 있다가 한 달 동안 아들 찾으려고 마산을 전역을 돌아다니고 마산 시민들한테도 이 김주열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각인이 됐죠. 그래서 시민들도 막 찾으려고 여기 저수지도 막 뒤지고 난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실종자로 처리가 되었다가 4월 11일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마산 중앙부두 앞 바다에서 떠오릅니다. 그리고 김주열 학생의 머리에는 최루탄이 꽂혀 있었습니다. 눈에 관통을 당한 거죠. 최루탄은 이제 그냥 시위대를 진압하려고 만든 거라서 사람을 죽이려고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곡선을 그리면서 쏩니다. 그런데 김주열 학생의 시신을 보면은 이 최루탄을 곡사한 게 아니라 이렇게 뿡 곡선을 그리면서 쏜 게 아니라 직선 방향으로 직사하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당시 이제 도립 마산병원에 도착을 하고 이 소문은 빠르게 마산 시민들한테 전해져서 소식을 들은 사람들로 이 마산병원 앞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리고 마산 상고 선배들 그리고 마산의 고등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살인선거 물리치자라면서 시가 행진을 시작을 해요. 물론 4월 11일의 시위가 학생들만 참여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 가진 그러니까 중년 여성들의 시위가 정말 많았다고 해요. 죽은 자식 돌려내라. 김주열 살려내라. 차라리 우리도 죽여라 라고 전류를 하면서 시위대 행진에 함께했죠. 오후 6시에 이미 3만여 명의 시민들이 대대적으로 봉기에 나섭니다. 그리고 제2차 마산 의거가 도화선이 돼서 혁명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가서 4.19 혁명의 불씨가 된 거죠. 이야기가 조금 무거워지니까 잠깐 가벼운 이야기를 할까요? 예, 저희 모교죠. 고려대학교는요. 4월 19일을 기념을 하지 않아요. 그 하루 전날인 4월 18일을 기념합니다. 이때 이제 고려대학교가 있는 안암동에서 4.19 민주묘지가 있는 수유리까지 마라톤을 해요. 이때 이제 CC가 참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왕복하면 한 15km 되거든요. 뭐 이걸 걷고 뛰고 하니까 거기서 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전 했냐고요? 예, 혹시라도 저희 와이프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그런데 왜 고려대만 4월 19일이 아니라 4월 18일을 기념할까요? 조금 약간 이상하긴 한데 4월 11일 마산 의거가 서울에도 알려지죠. 그리고 시위에 조금 그 당시까지만 해도 미온적이었던 대학생들도 이제 거리로 본격적으로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4월 15일에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들의 대표들이 만나서 거사일을 정합니다. 4월 21일에 다들 나가자 하고 합의를 해요. 그런데 이 당시 서울의 고등학교 학생들이요 다들 모여서 4월 19일에 의거를 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어디선가 들은 이제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야 우리가 고등학생들한테는 뒤처질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신입생 환영회가 있던 4월 18일에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나오기로
있었던 날에 하루 전날에 4월 18일에 기습적으로 시위를 한 거예요. 약간 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싶긴 한데 혁명이라는 게 워낙 정말 좌충우돌 일어나니까 뭐 후배로서 이해하겠습니다. 아무튼 고려대생 3천여 명이 국회의사당 앞으로 연자 데모를 합니다. 그런데 학교로 돌아오다가 시위대 선두가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사당 갔다가 종로 4가쯤 도착을 했을 때 정치 깡패한테 습격을 받아요. 그때 막 깡패들이 쇠 갈고리, 쇠사슬, 쇠망치 이런 걸로 무장을 하고 아주 무차별적으로 습격을 해서 심지어 한 명이 죽어요.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지금은 대학 진학률이 워낙 높아서 대학생들이 어떤 엘리트다라는 느낌이 별로 없지만 1960년 당시의 대학생은 그냥 진짜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정말 초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건 없는데 그 당시 60년 전, 7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생들이 시위에 나서는데 고작 깡패 새끼들한테 습격을 당해? 그리고 심지어 대학생이 죽었어? 사망자가 나왔어? 민심이 이때 완전히 돌아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진짜 혁명이 시작돼서 우리가 4.19 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4월 19일 학생들이 일제히 걸기를 해요. 그리고 시위 목적도 원래는 부정선거 규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더 강하게 독재 타도로 프레임이 전환이 됩니다. 서울 시내의 대부분의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대대적으로 시위대에 합류를 했어요. 4월 19일 오후 1시가 넘어서만 서울에서만 시위대 규모가 10만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4.19 혁명이 피해 화요일이다라는 별명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날 오후부터 치안을 유지해야 될 경찰이 시위대 학생들을 향해서 무차별 발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4월 19일 하루 서울에서만 104명의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물론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다른 지역에서도 사망자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경찰들이 발포를 하기 시작하니까 일부 시민들도 흥분을 해서 또 우리나라가 그 야비군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찰들한테 무기, 막 카빈 소총 이런 거 빼앗아서 경찰이랑 총격전을 벌이기도 하고요. 서울의 일부 파출소는 시민들한테 파괴되고 불살라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부통령 후보였죠. 사실상 부통령 당선자, 부정선거 당선자 였던 이기붕이 겁에 질려서 이미 자택에서 빠져나와서 경기도 양주의 한 육군 부대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겁한 짓입니까? 그리고요, 정부도 당황해서요, 4월 19일 오후 3시에 그러니까 시위가 일어나자마자 서울 지역 일대 아주 긴급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참 찌질하게, 참 찌질하다는 표현이 맞아요. 그러니까 총격 사망 문제, 이런 문제를 덮으려고요, 오후 1시로 소급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3시에 발표를 해놓고서는 자, 그 계엄은 오후 1시부터였어요.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때는 다행인 게 항상 그렇습니다.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죠. 군대 시위 진압을 명령을 했거든요. 계엄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당시 송효찬 계엄사령관과 그리고 계엄군은요, 경찰과는 굉장히 대조적으로요, 중립을 지키면서 정치 불개입 원칙을 고수합니다. 그리고 이때 송효찬 사령관이 시위대랑 뭐 협상을 하는 어떤 유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막 계엄이 떨어졌는데 계엄군은 움직이지 않고 경찰과 정부도 이제 당황한 모습이고, 이제 학생들과 시위대들, 시민들도 막 사망자가 발생하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하고서 시위가 아주 잠깐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요. 그런데요, 이번에는 교수님들이 들고 일어나요. 기본적으로 그 교수님들은 엉덩이가 굉장히 무거워요. 어떤 행동에 나서는 거를 망설여하는 직업군이 바로 교수님들인데, 이 교수님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럼 이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게 65년 전의 교수님들이잖아요. 얼마나 보수적이었겠어요. 4월 25일 서울대 교수 250여 명이 기습 가두 시위를 벌입니다. 저도 그렇지만은요, 이 매달 25일이 월급날인 곳이 많아요. 서울대도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4월 25일이 월급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월급날 핑계로 교수님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려고 했대요. 근데 처음에는 야, 우리끼리 모여봐야 얼마나 많겠냐, 한 5, 60명 모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모인 교수님들이 200명이 넘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시국 선언문을 채택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 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데모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민들이 호응해서 삽시간에 시위대가 10,000명까지 늘어나요. 그리고 이전까지는 그냥 선거를 다시 실시하라라는 주장이 좀 우세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서울대 교수들이 직접 이승만 하야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주장을 해요. 그렇게 이제 교수들의 뒤를 시민들, 학생들이 따르면서 시국선언문도 낭독하고 만세 삼창도 하고 애국가까지 제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위에서는 단 한 명의 경찰도 시위대에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교수들의 가도 시위 다음 날인 이제 4월 26일 김정열 국방부 장관, 아마 이분이 그 예전에 그 최규하 대통령 12.12 사태 때 그 도장 찍으라고 했던 그분이 맞을 겁니다. 뭐 아무튼 그 이승만 대통령을 김정열 국방부 장관이 찾아가서요 강력하게 하야하시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요, 송효찬 계엄사령관은요, 시민대표나 학생대표 5명들을 데리고 와서 이승만 대통령이랑 면담을 하게 해요. 뭘 원하는지 대통령한테 직접 말하라고. 결국엔 이승만 대통령은 시민들의 요구에 굴복을 해서 4월 26일에 하야를 발표합니다. 4월 26일 오후 2시 국회는요, 이승만 대통령 즉시 하야, 정부통령 선거 재개, 그리고 내각제 개헌 등을 만장일치로 결의를 하고요. 4월 27일 오후 3시에 국회에 제출된 이승만 대통령의 사직서죠. 사임서를 즉시 수리합니다. 그리고 헌법 규정에 따라서 이 당시 이제 허정 외무부 장관이 그 수석 국무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석 국무위원이었던 허정 외무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과도 내각을 수립을 하죠.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은요, 일이 벌어지고 하야하고 한 달쯤 뒤인 5월 29일 미국 하와이로 망명을 갔어요. 5년 뒤인 1965년 7월 19일 향년 91세의 나이로 쓸쓸하게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부통령 후보였던 정권이 이제 2기분이요. 4월 28일 장남 이경석의 자결 총격으로 일가족이 모두 동반 자살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제가 숫자로 보는 4.19라는 주제를 갖고 온 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첫 번째, 4.19 혁명은 하루에 벌어진 혁명이 아닙니다. 228, 315, 411, 418, 419, 425, 426 다 의거가 있었던 날들입니다. 2월 28일부터 2달 가까운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19 혁명은요, 한 곳에서 서울에서만 벌어진 그런 사건, 그런 혁명이 아닙니다. 대구를 시작으로 해서요, 마산, 광주, 그리고 서울까지 전국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4.19 혁명은요, 시민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혁명입니다. 사망자가 186명, 부상자 6,026명. 이들의 희생이 대한민국의 민주의식과 시민의식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한 단계 더 성숙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4.19 혁명은 그 5.16 쿠데타 이후에 이제 군사정권이 한 30년 정도 벌어지잖아요. 이때는 이제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보통 이제 4.19 의거 등으로 불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5년에서야 4.19 혁명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민주주의는요, 하나의 사건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은요, 3.1운동 같은 어떤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들을 조금 다른 각도로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시고요. 숫자로 역사를 공부하듯이, 그리고 역사로 민주주의를 여행하듯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